내 이름은 박영숙, 올해 69이다. 사람들이 날 보면 늘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사모님 같으시네. 아직도 곱게 사시네요. 나는 그럴 때마다 억지로 웃는다. 정말 곱게 살았다고. 아니다. 내 인생은 곱게 살아온 날보다 울며 버틴 날이 더 많았다. 남편은 몸이 약했다. 40을 조금 넘긴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떴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달라졌다. 나는 두 아들 성민이와 재호를 키우기 위해 내 허리와 손마디를 갈아 넣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슈퍼마켓 문을 열고 밤늦게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잠든 게 내 청춘이었다. 나는 늘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꼭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버틸 수 있다.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버렸고 아이들은 그것을 믿고 컸다. 나는 괜찮지 않았는데도 괜찮다고 했다. 큰아들 성민은 머리가 좋았다.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고 결국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의 성공은 내 자랑이었다. 친척들도 늘 내게 말했다. 영숙 씨는 좋겠다. 아들 하나 잘 두어서. 그럴 때마다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시큰거렸다. 내 손이 갈라져 피가 나고 무릎이 부어오르는 고통 속에서 일궈낸 결실이었으니까. 둘째 아들 재호는 성민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다. 평범하게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히 살았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엄마, 무거운 거 있으면 내가 들어드릴게요. 엄마, 오늘은 같이 밥 먹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다. 성민은 결혼을 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며느리 한지연. 화려하고 세련된 여인이었다. 처음 봤을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집안과는 참 다르구나. 나는 평생 시장 바닥 냄새를 맡으며 살아왔는데 그녀는 머리 아픈 향수 냄새를 풍기며 화려한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몸에 두르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세상 사람 같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녀는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결혼 후 몇 년 나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성민과 지연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 어머니, 이번엔 처가 식구들이랑 일본에 다녀올게요. 어머니, 크루즈 여행 다녀왔어요. 장모님 환갑이라 가족끼리 크게 다녀왔죠? 나는 매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젊을 때 즐겨야지. 하지만 내 속은 점점 비어갔다. 그들이 다녀온 여행 사진을 보여줄 때 내가 그 자리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나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내 생일에는 꽃다발 하나, 케이크 하나. 하지만 장모 생일에는 며칠씩 휴가를 내어 여행을 떠났다.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성민이가 처가에 잘하는 건 좋은 거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지.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내 위장만 갉아먹는 변명이 되어갔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여름이었다. 성민과 지연이 다시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다. 목적지는 유럽, 기간은 보름. 나는 속으로 또 한 번 쓸쓸함을 삼켰다. 그런데 비행기가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내 집이,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집이 팔렸다는 소식이었다. 내 손이 덜덜 떨렸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분명 내 이름이 있던 집. 그 집이 이미 성민 명의로 넘어가더니 어느새 다른 사람에게 팔려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수십 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아,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이 팔렸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한참 만에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그 집 너무 낡았잖아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날 밤
나는 방 한가운데 무너져 내렸다. 내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집이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다니.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아이고, 성민이가 집 다 팔아먹었다더라. 불효도 저런 불효가 없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며느리 지연은 아예 내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혼자서 집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부부가 어머니 모시는 게 더 안전하죠. 나는 점점 말문이 막혔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다. 내 아들, 며느리의 손에 쥐어진 장난감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 재호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형이랑 너무 싸우지 마요. 엄마만 상처받아요. 나는 울분을 토해냈다. 내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내 형 공부시키려고 새벽마다 장사 나가고 손마디가 다 튀어나와도 장바구니 들고 다니며 살림 꾸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재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나를 겨우 붙잡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찾아야겠다. 나는 그날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집 대문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 손으로 닫고 내 손으로 지켜온 대문. 그 위에 걸려있던 풍경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집이 사라졌다는 게 내 존재가 지워진 것 같았다. 며느리 지연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나를 집에 들릴 때마다 꼭 한마디씩 던졌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집에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 보여요. 요즘은 다들 요양원이나 효도관 같은 데 모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 속에서 숨겨진 칼날을 느꼈다. 우리 집에선 더 이상 당신 자리 없다. 그 메시지가 선명히 들려왔다. 나는 억울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지.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토록 당당하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친척 모임이 있던 날 성민과 지연은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알고 보니 처가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 사진을 대대적으로 뿌려댔다. 사촌 언니가 내게 와서 속삭였다. 영수가 너도 같이 갔다며? 나는 말문이 막혀 웃어넘겼다. 하지만 속은 활활 타올랐다.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내 이름조차 지우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아, 너 왜 나를 모임에 안 데리고 갔니? 내가 낯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다. 그러자 성민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엄마, 이제 좀 이해하세요. 지연이도 생각해야죠. 솔직히 엄마가 가면 분위기 무겁잖아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핏줄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들었다. 지연이 지인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솔직히 시어머니는 너무 고집불통이야. 자기 집이라고 붙들고 사는데 그게 뭐가 대수야. 다 늙으면 애들한테 맡겨야지. 집이라도 있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래? 그 집 판 돈으로 어머니 요양원에 모실 생각이야. 나는 문 뒤에서 몸이 굳었다. 내가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들이켰다. 평생 술이라고는 남편 제사상에 올릴 때밖에 만져본 적 없는 내가 처음으로 소주를 들이켰다. 속이 불타올랐다. 내 뱃속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게 치밀어 올랐다. 내가 이 꼴 보자고 애비 잃은 자식 둘을 키웠니? 나는 울부짖었다. 이웃들이 들을까 창문을 닫아버리고 이불 속에 얼굴을 묻은 채로 작은 아들 재호만이 내 곁에 있었다. 그는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주말마다 밥을 사왔다.
하지만 내 속은 이미 부서진 그릇 같았다. 재호의 따뜻함조차 다 담아낼 수 없었다. 나는 어느 날 재호에게 말했다. 재호야, 엄마 이제 못 살겠다. 숨이 막힌다. 재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형은 형이고 엄마는 저랑 살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다. 내가 또 작은 애 인생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들었다. 성민과 지연이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를. 왜 또 엄마 얘기야? 당신이 그렇게 엄마 편만 들면 난 뭐가 돼? 지연아, 좀 이해해. 엄마도 힘들게 사셨어. 아니, 난 못 참아. 당신이 그 집 판 돈으로 우리 인생 새로 시작하자고 했잖아. 이제 와서 뭐?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그 돈 드리겠다고.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었다. 집 한 돈 그게 다 지연의 계획이었구나.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는 참지 않는다. 내 인생을 내가 되찾겠다. 나는 재호를 불러 말했다. 재호야, 엄마가 더는 바보처럼 살 수는 없다. 내 형이든 내 형수든 이제 내가 끊을 거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잊었던 단어를 떠올렸다. 자립, 해방. 하지만 내가 그렇게 결심하자마자 성민과 지연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건 믿기 힘든 문서였다. 나는 문서 속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집을 판 돈의 반 이상을 성민과 지연이 챙기고 나머지 금액만 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핏대가 서는 분노가 내 안을 뒤흔들었다. 이런 미친 것들 내 인생을 그렇게 쉽게 지워버릴 수 있어. 그 순간 나는 모든 과거를 떠올렸다. 아침마다 손수 반찬을 만들고 애들이 학교 가는 길에 챙겨준 도시락. 밤마다 성민이 숙제하는 걸 지켜보고 재호의 장난에 웃어주던 순간들. 그런 내 삶을 단번에 조롱하는 이 부분화는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받은 모든 돈과 그동안 착실히 모아둔 재산을 다 털어 국내 최고의 변호사와 법무사를 고용했다. 그들을 통해 하나씩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수년간 억눌렸던 억울함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서 더미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남편의 주식 계좌를 발견했다. 손을 떨며 계좌를 들여다봤다. 세상에 수십 년 동안 쌓인 돈이 집값의 수십 배나 되는 금액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늘에서 우리 남편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억울함과 분노로 얼룩졌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눈물을 기쁨과 자립의 힘으로 바꿀 수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나 스스로 지켜갈 거야. 누구도 어떤 억울함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나는 마침내 성민과의 인연을 끊었다. 법정 싸움에서 승기를 잡자 성민과 지연은 내 앞에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 것이다. 그 말은 내 평생의 결단이었다. 몇십 년 동안 아들 뒤에 서서 희생하던 내 자신과도 이별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혼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 며칠은 허전했다. 낯선 방, 낯선 가구들, 그리고 고요한 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고요함은 자유로 다가왔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마음 내키는 대로 밥을 해먹었다. 아침마다 나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들이마셨다. 이게 내가 찾던 숨구멍이었구나. 나는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시장을 거닐다가 문득 발길이 멈췄다. 각종 반찬이 놓인 가게 앞에서였다. 김치, 장아찌, 멸치볶음. 그 순간 내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아이들을 위해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주던 그 시간들.
내가 이걸로 다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용기를 냈다. 적은 돈으로 가게를 하나 얻었다. 그리고 직접 만든 반찬들을 진열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처음엔 조심스레 찾아왔다. 하지만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다. 사장님, 이 맛이 요즘 어디서 나와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 진짜 그리웠어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따뜻하게 채워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살아가는 주체였다. 반면 성민과 지연의 삶은 무너져갔다. 집 한 돈을 손에 쥔 순간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돈은 대출이 산처럼 쌓여있는 현실을 덮어줄 수 없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은 끝내 그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었다. 성민은 은행 창구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서성였다. 대출 연체 이자가 이 정도면 더는 감당이 안 됩니다. 창구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귀에 꽂혔다. 지연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겠어. 싸움은 일상이 되었고 결국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이미 내 삶을 되찾았고 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나는 작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싱크대 위에는 남은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재호가 사온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 꽃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다. 인생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거였구나.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자립의 눈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 깊이 다짐했다. 내 남은 날들은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겠다.